이성계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왕씨들을 바다에 수장하라. 강화나루 어둠 속 백길. 추천의 왕씨들이 차가운 파도에 던져졌다. 그들의 마지막 비명은 물속에 잠겼지만 원혼들의 저주는 살아있는 자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굶주린 원혼들의 나루터. 때는 조선 태조 3년인 1394년.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의 발밑은 아직 피비린내로 흥건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옛 왕조 고려의 그림자는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특히 왕이라는 성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이성계에게 영원한 불온과 반역의 씨앗으로 여겨졌다. 이성계는 알고 있었다. 왕씨가 살아 숨쉬는 한 그의 왕좌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4월 조정은 술렁였다. 대사헌 남제라는 자가 섬뜩한 상소를 올렸다. 붓끝에서 흘러나온 글자들은 차가운 돌처럼 단호했다. 왕씨인 것을 구실로 삼아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들을 보전하는 방책이 못 됩니다. 원컨대 모두 강화와 거제에 두어서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 언뜻 평범한 간언 같았지만 이 세 문장 아래에는 수많은 목숨의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 미리 방비한다는 말 속에는 칼날처럼 차가운 숙청의 의지가 번뜩였다. 왕씨들을 섬으로 유배 보내면 된다는 상수. 하지만 이는 곧 바다에 던져 수장시키라는 잔혹한 죽음의 명이나 다름없었다. 왕명이 떨어지자마자 온 나라가 뒤집혔다. 관군들은 거친 발걸음으로 전국의 왕씨들을 찾아 나섰다. 몽둥이를 휘두르고 발길질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끌어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에 가득했다. 왕씨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짐짝처럼 실려 나왔다.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핏기 없는 사냐에 메아리 쳤다. 어머니들은 찢어지는 심정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무자비한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서해의 끝자락. 차가운 물살이 휘몰아치는 강화나루였다. 강화나루의 저녁은 붉었다. 서해 해넘이는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나루터에는 이미 수백 명의 왕씨들이 비좁게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삶의 마지막 불꽃 같은 절망이 일렁였다. 옷은 찢겨지고 몸은 여기저기 멍들어 있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느끼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과 같았다. 얼마 후 허름하고 낡은 배들이 나루터에 도착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리는 작은 배였다. 병사들은 왕씨들을 배에 억지로 밀어 넣었다. 이 배로는 안 돼! 한 남자가 절규하며 저항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몽둥이질 한 방에 사그라들었다. 그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썩은 나무 판자를 적셨다. 배는 사람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깊숙이 가라앉았다. 서로 부대끼는 몸뚱이 사이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둠이 내리고 파도는 더욱 거칠어졌다. 배는 육지를 벗어나 끝없이 펼쳐진 바다로 나아갔다. 사람들의 눈빛은 공포로 번뜩였다. 차가운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 발목을 적셨다. 그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곳은 끝이었다. 그때 배 위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잔혹한 눈빛의 관리 윤방경이었다. 그는 차가운 음성으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들을 모두 물속에 수장하라. 섬뜩한 명령과 함께 병사들은 쇠사슬에 묶인 커다란 돌덩이를 들고
왕씨 일족에게 덤벼들었다. 폐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찢어지는 비명과 발버둥, 병사들의 악다구니가 뒤섞여 밤바다를 갈랐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울부짖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그러나 병사의 손에 들린 돌덩이는 무자비하게 여인의 목을 조였다. 비명은 한순간에 멈췄고 여인과 아이는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졌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물체가 잠시 물결을 일으키더니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연이어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끌려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지는 소리, 터져나오다 잦아드는 비명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검은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떤 이는 차가운 쇠사슬이 목을 감싸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고, 어떤 이는 몸부림치며 겨우 숨을 쉬려 했었지만, 이내 입안 가득 들어오는 짠 바닷물에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숨이 막혀오는 괴로움,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 빛이 꺼지는 순간의 섬뜩함이 배 안을 가득 채웠다.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왕씨들이 강화 나루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배 안은 피와 물로 질척였다. 새벽이 찾아오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나루터 주변의 물결은 미묘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는 수천의 원혼들이 서린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강화 나루는 밤이 되면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핏빛 나루터가 되었다. 이 비극은 강화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거제도, 삼척, 그리고 이름 없는 섬과 해안가에서도 끔찍한 학살이 이어졌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고작 몇 줄로 기록된 왕씨 몰살의 전말, 그 간략한 활자 뒤에는 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수많은 시신들과 밤마다 바다를 떠도는 원혼들의 찢어지는 절규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선 왕실에는 끊이지 않는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저주를 맞은 것은 태조 이성계 자신이었다. 학살이 벌어진 날 밤부터 태조는 편히 잠들지 못했다. 잠자리에 들면 귓가에 희미한 물결 소리와 함께 수많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내 아들아, 내 남편아, 내 어미야. 그 목소리는 처음엔 흐느낌 같았지만 점점 섬뜩한 비명으로 변해갔다. 이성계의 꿈속에 젖은 몸을 한 왕씨들의 형상이 끝없이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다. 꿈속의 왕씨들은 눈동자 없이 검게 텅 빈 얼굴로 이성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바닷물처럼 짜고 차가웠다. 내 피부치들이 너의 칼날에 죽으리라. 내가 흘린 피의 값은 내 아들들의 피로 치르리라. 내 왕조는 피로 흥하고 피로 망하리라. 어느 밤에는 섬뜩한 현상이 궁궐 안을 뒤흔들었다. 태조의 침실 문이 저절로 덜컹거리며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 복도 끝에서는 젖은 발자국 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왔고 그 발자국이 지나는 곳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퍼졌다. 침소 안의 촛불이 이유 없이 깜빡거리며 꺼지기 일쑤였다. 이성계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새벽녘 궁녀들이 침소를 정리할 때면 침실 바닥에 마치 바닷물을 잔뜩 머금은 듯한 옷가지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썩은 물고기 냄새 같은 비릿한 악취가 진동했다고 한다. 이성계는 자신이 저주받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학살된 왕씨들의 혼백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수륙제를 열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불교식 천도제였다. 하지만 과연 그 피 묻은 손이 올린 제사가 원한 맺힌 영혼들을 달랠 수 있었을까? 조륙제가 열린 날 밤, 궁궐 안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았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 다음 날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정화수에는 알 수 없는 핏빛 얼룩이 번졌다는 이야기였다. 제를 올린 법당 주변에서는 밤새도록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흐느낌, 탄식, 절규. 그 모든 소리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아득하고 절박했다. 제물로 바쳐진 돼지의 피가 땅에 스며들자 그 자리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사람의 형상처럼 변했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그 형상은 흐물거리는 물방울처럼 일그러지더니 법당의 기둥을 타고 올라가 태조의 침전 방향으로 짙은 시선을 던지고 사라졌다. 그리고 저주는 마침내 왕자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되었다.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의 난이 터졌다. 태조의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서로를 죽이는 참혹한 비극이었다. 첫 번째 난에서는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세자였던 이방석과 그 형제들을 살해했다. 이건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다. 봤는가? 왕씨들의 저주가 피로 피를 씻는구나. 핏빛 바다가 왕실로 옮겨온 게야. 난이 일어난 그 밤, 이방석의 처소가 피로 물들었을 때 병사들은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 칼에 맞아 쓰러진 왕자들의 시신 주변에서 차가운 바닷물 비린내가 진동했다고 한다. 병사들의 눈에는 핏물이 흥건한 바닥에서 가늘고 흐릿한 푸른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 연기는 마치 작은 물뱀처럼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왕자들의 귀에 다가가 무엇인가를 속삭였다고 전해졌다. 죽어가는 왕자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진 채 마지막 순간 바닷물에 빠진 듯한 경련을 일으켰다고 했다. 두 번째 왕자의 난. 이방원은 형인 이방간마저 제거하려 들었다. 형제의 칼끝이 서로를 향했다. 그들은 분명 서로의 피를 뿌리며 싸웠지만 전장에서 칼날이 닿을 때마다 차가운 물방울이 튀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장의 흙바닥은 마치 갯벌처럼 질척였고 병사들은 싸우는 내내 귓가에 알 수 없는 비명소리가 울려 공포에 떨었다. 핏빛 바다에 수장된 왕씨들의 원혼들이 조선 왕실의 심장부로 흘러들어 이성계의 자식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왕궁의 그림자 속에 숨으며 밤마다 왕실의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섬뜩한 물소리를 속삭였다. 그 물소리는 꿈속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고 한밤중에 깨어난 자들의 눈앞에 젖은 채 나타나 복수의 웃음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태종 이방원의 시대가 되었지만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왕씨 후손들이 발견되면 즉시 살해당하는 냉혹한 현실은 여전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왕씨들을 밀고하려 하지 않았다. 왕씨를 밀고하거나 해친 자들은 얼마 못 가 괴이한 죽음을 맞거나 불행이 대를 이어 찾아왔다는 끔찍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칼끝이 다시 왕씨를 향할 때마다 눈앞에서 물에 젖은 형상이 아른거리고 귓가에는 깊은 바닷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절규가 들려왔다. 심지어 왕씨를 잡아들여 고문했던 형리는 밤마다 몽유병 환자처럼 바닷가로 향하더니 결국 스스로 바닷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 지역에서 숨어 살던 왕거울옴이라는 왕씨 후손이 발각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처형을 예상하며 숨죽였다. 그러나 태종 이방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왕씨 후손들을 굳이 숨어 살게 하지 말라. 스스로 나타나더라도 편안하게 살게 하라. 이 명령은 핏빛으로 물든 왕씨 탄압의 시대를 끝내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방원의 얼굴에는 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공주 땅에서 잡혀온 왕거울오미의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깊고 텅 비어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강화나루의 차가운 파도와 수많은 죽음이 서려 있는 듯했다. 태종은 그 눈빛 속에서 피로 얼룩진 왕조의 어둡고 긴 미래를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왕씨들의 원한이 그의 피와 뼈 속까지 스며든 것을 느꼈으리라. 그는 깨달았다. 산자의 칼로는 죽은 자의 저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저주를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그렇게 저주를 외면하는 순간 왕조는 언젠가 왕씨들의 피를 따라 사라질 것임을. 왕씨의 비극은 역사 속 기록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직도 깊은 밤 강화나루를 찾으며 찬 바닷바람 소리 사이로 끊이지 않는 흐느낌과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다. 차가운 바닷속 해저의 흙더미 아래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풀려나지 못한 수많은 왕씨들의 유골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원한은 아직도 그 바다 위를 떠돌고 있으며 핏빛 나루터의 기괴한 밤은 오늘도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굶주린 시선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번뜩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자신들의 피를 뒤덮은 왕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다. 그 원혼들은 오늘도 어두운 바닷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어느 깊은 곳에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그들의 원한이 서려 있을지, 그리고 그 원한이 언제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